안녕하세요. 영어 쓰기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씻는 듯한 무더위, 덥다고 에어컨을 마냥 켜놓을 수도 없고 주말마다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닐 수만도 없는 요즘, 극장만큼 가성비 좋은 피서, 더위 물리기도 드문데요. 그중에서도 반전 있는 스릴러가 더위를 싹 식혀주죠. 촬영 전부터 시나리오 재밌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다, 소문난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범인데요. 더위야 물러가라! 정말 더위 쫓을 만한 영화인지 이조로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영화 소개해 주시죠. 살해된 아내, 그 범인을 찾기 위한 피해자 남편과 피고인 아내의 공조, 진범입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 아내가 죽었다. 아니, 살해당했다. 머리카락이 이태랩과 엉겨붙은 채 발견됐습니다. 김준성 씨가 피해자 사망 당시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은진 아빠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준성이가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희 씨, 사건이 있던 날과 똑같이 재현하는데 우리 지금 이럴 시간 없어요. 은진 아빠 무죄받게 하는 게 먼저라니까요. 지금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이에 혹시 다른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이 말을 어떻게 믿어? 믿고 안 믿고는 당신 문제지. 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영화를 줄거리 위주로 이제 보는 편이어서 영화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가 이제 갑자기 살해된 아내의 살인 사건을 소재로 그 주변 친구들, 가족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유선 씨 목소리 톤을 약간만 다운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니까 네. 줄거리 내용은 재밌었는데 약간 좀 다듬었으면 좀 더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와, 저랑 똑같이 생각하셨네요. 저도 유선 씨 사실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이게 좀 강약 조절이 있었으면 볼륨을 조금만 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아쉬웠어요. 근데 본인이 시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소리 지르고 울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아니에요. 감정이 진폭이 워낙에 큰 인물이고 쏟아내야 되는 그 감정들이 워낙에 좀 깊은 인물이어서 그럼 어떡해? 지금 애 아빠를 믿어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데. 씬들마다의 어떤 그 감정의 진폭을 좀 조절하는 것도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어느 배우 연기가 마음에 드셨어요? 특별하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기억에 남는 배우를 찾는다고 하면 송세벽 씨의 이제 아내를 잃은 슬픈 눈빛, 뭐 그런 연기 같은 게 약간의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송세벽보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방자전 때 그 이제 김주영 씨, 조효정 씨 나왔던 영화죠. 거기서 변학도 역할하면서 정말 인상 깊은 개성적 연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강해서 그걸 지우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장동건 씨랑 나온 영화 7년의 밤에서 와, 그때 그 다이버 꿈을 꾸는 거야. 나쁜 꿈. 아저씨는 왜 날 떠나지 않았어요? 7년씩이나. 역할이죠. 댐 관리하는 직원이면서 와, 그때 좀 이제 좀 내려놨다. 멋있다 했는데 이번에 무서웠어요. 아내 잃은 그 슬픈 그 눈빛도 있지만 내가 진범을 잡고야 말겠다는 그 집요한 열정 막. 억울하게 죽은 유정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유정이 그렇게 만든 놈, 그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영화 처음에 이 송세벽 씨가 연기한 이영훈이 지하 주차장에서 이 장혁진 씨가 연기했죠. 이 남자 박상민 씨를 폭행하고 거의 납치하듯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두고 막 침대에 묻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도대체 죄를 몇 개 지은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일단 지하 주차장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지만 납치하려고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때리잖아요. 때려서 그쵸. 기절시키잖아요. 상해 같은 경우는 그쵸.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생적 기능을 훼손시킨다. 그러면 이제 상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잘 안 다가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끊으면 한 2주 정도가 나오면 상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전치 이렇게 이주 기절한 이상. 것 같은 경우도 상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고 메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묶었죠. 묶잖아요. 묶어서 이제 또 때리고 뭐하고 하잖아요. 묶는 것 자체가 체포. 체포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구속을 해가지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체포고 방 안에 가둬놓는 것은 감금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로써 묶어놓고 방에 가둬놓은 건 체포 감금죄에 해당되고 거기에서 이제 망치로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상처가 나고 네. 피가 줄줄 흐르게끔 하는데 망치는 또 위험한 물건입니다. 특수상해. 망치로 때려가지고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특수상해. 이렇게 죄가 굉장히 많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그 지하 주차에서 집으로 데려온 건 혹시 납치? 납치 같은 경우는 체포 네. 감금해서 데리고 온 체포 거예요. 감금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감금하면은 어느 공간에 일정 공간에 가두는 게 감금인데 방 안에 네. 가둔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가라는데 사다리를 치워버린다든가 장소 그쵸, 이전 못 활동의 움직이죠.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 선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치면 그 어디로 장소 이동의 그쵸. 자유가 제한되잖아요. 네. 이런 게 바로 감금입니다. 우리 지금 이럴 시간 없어요. 은진 아빠 무죄받게 하는 게 먼저라니까요. 정다연, 유선 씨의 목적은 하나예요. 내 남편은 이 송새벽의 아내, 이영훈의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이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송새벽 씨는 막 사진 가져다가 자기가 굳이 다 깨끗이 청소했던 집을 다시 막 이 현장으로 꾸미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한테 막 가서 제발 한 번만 증언해 달라고 해요. 이제 이게 항소심인데 말하자면 2심인데 마지막 공판기일이니까 당신이 가서 막 증언해 줘야 된다. 근데 마치 이 송새벽 이영훈만 가면 무죄 받을 것처럼 얘기해요. 왜냐하면 피해자, 죽은 사람의 남편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에요 하면 마치 그게 모든 재판에 이걸 다 해결할 것처럼 내 남편이 무죄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앞뒤 관계가 이게 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살인 사건에 피해자 남편이 증인으로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부터. 근데 증인이라는 것은 법원, 법관에 대해서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진술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건데 지금 송새벽 씨는 범행 현장에서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거나 뭐 그런 경험한 게 아니라 단지 유선 씨의 남편이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그런 진술만 가지고 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게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럼 모든 사건은 그런 진술에 의해서 다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 송새벽 씨가 증인이 되기도 힘들지만은 아하. 증인이 돼서 그 유선 씨 남편이 살인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견이잖아요. 네. 그런 걸 진술한다고 해서 유죄로 나왔던 게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언 하나 가지고 유죄가 무죄로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영화적 구성이었군요. 예, 예. 자, 그럼 또 이건 어떨까요? 이 유선 씨가 막 증인을 직접 데리고 가. 저는 아니 이거 뭔가 유선에게는 변호사도 없나? 혹은 뭔가 이렇게 증인을 재판에 데려가는 건 법원이나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니 보통 이제 증인하면은 이제 법원에다가 증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물어봐요. 대동할 거냐, 소환장을 보내줄 거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대동이냐 소환장이냐. 보통 이제 대동한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전화해서 증인 신청한 쪽에서 같이 재판 기일에, 공판 기일에 같이 오는 경우가 대동 증인이고 네. 그러지 않고 안 올 것 같습니다. 또는 연락처를 잘 모릅니다. 친분 관계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법원에서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 소환장에 의해서 증인을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인 소환을 했는데 안 온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나 증인 소환장 받았는데 출석해야 되냐? 네.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출석해야 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고 감치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지만 과태료나 감치나 또는 심지어 부인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소환장이 오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송세벽 씨와 그의 부인이 있고 여기 유선 씨와 그의 남편 오민석 씨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송세벽 씨랑 오민석 씨가 친구예요. 그리고 또 이 송세벽 씨 부인과 오민석 씨는 대학 선후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유선 씨가 있는 건데 지금 송세벽 씨의 부인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 선배이자 송세벽 씨의 친구인 이 오민석 씨를 워낙 친하니까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체포영장 없이도 막 데려가요. 이거 경찰이 시민한테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을 체포 구속하려고 하면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사람을 체포 구속해야 됩니다. 이게 영장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영장주의 외가 현행범 체포하고 긴급 체포가 있습니다.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긴급 체포인 것 같은데 긴급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긴급체포로 적법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긴급체포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고 또 이제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이제 긴급체포가 적법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 오민석 씨, 그러니까 유선 씨의 남편 같은 경우는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그 증거가 거의 확실하게 그렇죠.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 사건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이기 때문에 그걸 범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긴급체포로는 적법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은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계속 갇혀 있다라는 말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아빠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준성이가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다현은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편의 무죄 입증 이 다현은 왜 이렇게 내 남편이 무죄라고 믿는지 무죄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송세벽은 계속 지금 아내의 진범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유선이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가서 사실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데 막 송세벽네 집을 뒤져요. 남편이 뭔가 무죄인 뭐 증거를 찾아내려고. 아니 지금 서로 공조하고 협조하는 사이지만 남의 집 이렇게 맘대로 허락 안 받고 뒤지는 거 죄가 어떤 제목이 있나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같은 경우가 이제 방실 수색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수색하는 경우 네. 방실 수색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수색을 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방실 수색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거에 들어갈 때는 송세벽 씨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락받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을 뒤졌기 때문에 방실 수색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유선 씨 관련 또 오민석 씨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유선 씨가 남편 면회를 가요. 아니 내가 범인으로 몰리지 누가 하느냐고. 당신 뭐야? 지금 나 도와줄 사람 너밖에 없어. 영웅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믿을 건 너밖에 없어 하면서 비밀 얘기를 해요.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뭔가 지금 비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전 그 얘기 들을 때 옆에 지금 이 구치소 직원이 있거든요. 구치소 직원은 뭐 정신과 의사나 변호사처럼 뭘 들으면 발설하지 않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 저렇게 직원 놓고 막 얘기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거 비밀 지켜줄 수 있는 건가요? 비밀 지켜주기 힘듭니다. 보통 이제 그 구치소 직원이 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 녹음이 됩니다. 녹음된 게 그 법원에 증거로 제출돼서 범죄 인정되는 증거로 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는 녹음이 되지만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녹음하면 불법이고 녹음한 그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일반인 가족들끼리 그러니까 피의자와 가족 그리고 또 뭐 친구와 피의자 이 사이에서 이제 한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 그 대화 내용은 녹음돼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구치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구치소하고 교도소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구치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형이 확정 안 된 사람들, 미결수가 있는 곳이 구치소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땅땅땅 그 뒤에 그렇게 있는데 교도소가 구치소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것도 질문 드려볼게요. 이 유서는 이 송세벽한테, 이 정다현은 이영훈한테 제발 증인이 돼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면서 거의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얘기해요. 혹시 다른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정말 이 마지막 공판 기일이라는 게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항소심이잖아요. 네. 보통 재판이 1심, 2심, 3심.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내용 같은 경우는 2심, 항소심에서 마지막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견타당한 얘기입니다. 보통 1심,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1심, 2심 같은 경우에서 자료가 수집된 거를 대법원에서는 공판 기일도 열리지 않고 법률적인 판단만 합니다. 근데 네. 지금 항소심인데 2심인데 2심의 마지막 공판 기일에 그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렇죠. 1심, 2심은 재판이 있는데 대법원은 법리심이라서 이게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까 정말 이 정다현 입장에서는 마지막 이 막 동아줄을 잡는 느낌,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는 느낌이 있었겠네요. 그죠. 그때 마지막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민사 재판 같은 경우는 보통 변론 기일이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 변론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잡습니다. 네. 형사 재판도 마찬가지로 공판 기일이 열리고 선고 기일을 따로 잡는데 민사 재판 같은 경우는 변론 기일이 열린 마지막 날, 변론 종결일 날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아하. 형사 재판은 공판 기일을 열린 마지막 열린 그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네. 그래서 형사 사건 갔을 때 나 피해자하고 합의할 테니까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쵸. 선고 기일이 그 형사 재판에서는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되는 거고 민사 재판에서는 마지막으로 변론이 열린 그날이 기준 시점이 돼서 보통 형사 재판 가면은 합의할 테니까 기일 좀 선고 기일 좀 넉넉히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송세벽의 아내가 죽을 당시 유일한 목격자기도 하죠. 이 장혁진 씨 관련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사람이 이 박상민 씨죠. 법원에 가더니 사건 번호 띡띡띡 얘기해줬더니 법원 직원이 아, 그 사건이요 하고 막 얘기해줘요.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하.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와서 사건 번호를 말하고 이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을 하면 단지 이제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지 그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하. 변호사로 선임돼서 그 기록을 열람 등사를 해야지만이 가능한데 그 사건의 일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그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서 나의 사건 검색을 치시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법원을 고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2018 가합 하면 2018 고르고 가합을 고르고 그다음에 사건 번호 당사자 넣고 하면? 넣으면 이제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 내용 공판기일이 언제 열리는지 민사 같은 게 변론기일이 언제 열리는지의 대강적인 내용은 나오지만 사건의 내용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제 검색할 일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자, 지금 우리가 사건 번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 번호 어떻게 달리는 거야? 방금도 뭐 가합 뭐 이런 말이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건 번호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뭐 가합 그리고 1, 2, 3, 4 뭐 당사자 A라고 한다고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9니까 2019년도에 접수된 가합 가는 민사입니다. 가나다면은 민사입니다. 가합이면 합의부 사건, 가다니면 단독 사건, 그리고 1, 2, 3, 4는 접수된 사건 번호의 순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 고합, 고노도. 민사는 고노도. 가나다, 형사는 고노도. 가나다 민사구나. 고노도 형사구나.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또 이 정다현 씨가 이상하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남편이 뭐 무죄를 받으면 일사부재리 어쩌고 뭐 이러는데 여기서 지금 일사부재리 얘기 왜 나옵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칙 같은 경우가 유죄, 무죄의 실체 판결이나 면소 판결이 확정되면 네. 다시 그 사람을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우리 남편은 아니에요. 지금 나 도와줄 사람 너밖에 없어. 영훈이한테도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영우 씨, 은진 아빠 무죄밖에 하는 게 먼저라니까요. 지금 유선 씨의 남편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1심에서는 유죄지만 네. 2심에서 무죄로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동일한 살인 사건으로 그 유선 씨의 남편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진범이 잡히면 그 사람은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그 당사자에게만 적용되지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동일 사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데 예.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동일 사건이어도 다른 진범이 잡히면 다시 수사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그죠. 되는 거죠. 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거 어떨까요? 유선 씨가 보면은 장혁진이든 송새벽이든 이게 박상미든 이영희든 누구여도 돼. 누구라도 그냥 범인이 되면 그냥 내 남편만 무죄면 돼. 이런 식으로 뭔가 막 남을 범인으로 몰아서 진범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요거 좀 무고죄 같은 거 아닌가요? 이제 보통 무고죄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고소당하면 상대방을 고소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또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단으로 이제 무고죄가 많이 쓰이는데 보통 무고죄 같은 경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근데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지만이 무고죄가 성립되는 거지 그냥 그런 상황, 그런 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공무원한테 그 수사기관한테 신고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신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만 만든 거 가지고는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면이 있군요. 자, 어느덧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이조로 변호사께서 느낀 이 영화 진범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에서는 그 주변 자기가 부대끼고 사는 친구나 가족,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네.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끝날 때쯤 되면 진범이 아닌 사람이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재판을 하다 보면 실체적 진실은 하나인데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그 범인에게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달리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래서 실체적 진실 같은 경우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나 그 사건의 당사자인데 그 사건의 당사자도 실체적 진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기억을 하고 또는 기억은 또 왜곡돼.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기 때문에 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영화도 아마 과연 실체적 진실대로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좀 뭔가 허무하고 씁쓸한 그 맛이 있어요. 야, 역시 변호사라셔서 이 같은 영화를 봐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번엔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멋진 영화 소개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여름부터 알라딘 대 토이스토리4 디즈니 영화들이 한국 영화 시장에서 집안 싸움을 하며 극장가를 장악하더니 그 기세가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대 라이온킹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네요. 사실 봄부터 할리우드 영화들의 약진 말씀드리면서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사 했었는데요. 엑시트, 사자, 봉오동전투, 나란 말씀이 사랑할 만한 한국 영화들 많습니다. 아직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 후회 남지 않게 듬뿍 사랑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영화가 여름 영화의 최강자가 될지 바로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